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오늘부터는 주요 토종 작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에서부터 이런 것들, 생태적인 모습들, 재배법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알아나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요 작물들은 이제 한 품목을 가지고 할 거고, 또는 이제 여러 작물들은 같이 좀 묶어서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벼작물부터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공유해 드릴 건데요. 이것도 저희 카페에 또 공유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카페에서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토종작물 벼에 대해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벼꽃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첫 화면에 나오는 게 벼꽃의 모습입니다. 저게 노랗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게 꽃가루를 내는 수술이에요. 꽃가루가 나중에 이제 분해를 해보면 저게 몇 개인지 이렇게 나올 텐데, 자, 벼의 이제 생물학적인 분류를 보면 재밌게도 이게 외떡잎 식물인데, 다개장풀, 그러니까 종속과목 강문계 할 때 강이 없어요. 그죠? 강하고 문이 없어요. 강하고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분류상에 이제 타락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시식물군, 외떡잎 식물군 또는 다개장풀군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미분류가 돼서 된 상태로 이렇게 있고요. 벼목의 벽과에 또는 이제 벼악과 그다음에 벼족, 벼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는 이제 학명은 이제 오리자 사티바라고 하고요. 벼의 이제 그림들을 보시면 수술이 이제 6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암술은 한 3개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꽃이 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모양도 있고요. 뒤에 이제 또 분해된 모습들이 분해돼서 이제 이름의 명칭들을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림으로 한번 벼의 각 부위별 이렇게 그림들도 이렇게 한번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갔나? 벼의 이제 기원지를 보면요. 일단은 인도로 보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 동남아시아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벼의 기원지는 아직도 안 밝혀져 있죠.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청주에 있는 소로리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이제 출토되었죠. 이제 벼가 길들이기 중인 순화 중인 이제 벼 작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출토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기원지가 한국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게 워낙 이제 벼농사의 시작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조상벼에서부터 이렇게 나뉘어서 야생벼 계통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게 있고 재배벼 형태로 분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벼 종류는 이제 자포니카 종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제 일본이 이제 이런 생물학계 식물이나 농업계 이제 일찌감치 진출하면서 자포니카라는 말을 먼저 가버렸어요. 가져가 버렸어요. 재팬에서 나오는 쌀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인디카 계통이 있고, 자포니카와 인디카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품종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이제 중간종인 자바니카라고 하는 품종도 있어요. 인도네시아 이제 자바섬 쪽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기원하는 쌀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야생벼 중에 하나가 이제 있는데, 미시시피 강 유역에 있는 야생벼 품종이 아주 엄청난 비싼 고가에 이렇게 팔리고 있는 야생벼 품종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벼 심다 보면 수로라든지 이런 데에 야생벼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도라고도 하는 금미라고 하는 뭐 그런 야생벼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배별로는 좀 익숙하지 않게 쉽게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수확을 하려고 하면 오랫동안 이삭이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쉽게 떨어져 버려서 재배화는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재배화하면서 야생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서 맛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약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좀 뛰어나서 야생벼가 아주 상품화로 아주 극진하게 대접받고 있습니다. 자포니카는 이제 키가 작은 편이고 벼알 모양도 짧고 둥근 편이죠. 그다음에 탄립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삭에서 이제 이 나달이 툭툭툭 떨어져 버리면 수확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탄립이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재배화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재배하기 좀 편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분월이란 말은 용어는 새끼치기예요. 벼를 하나 심으면 뿌리 쪽에서 새끼모가 계속 이렇게 발달하는 새끼치기를 이제 분월이라고 하는데, 분월이 좀 중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디카 품종보다는 좀 적게 이렇게 분월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냉성, 냉해 저항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차가운 물에 이렇게 강한 성질이 있어서 이 자포니카 계통이 우리 이제 뭐 다큐멘터리 보면 저기 뭐 몽골이라든지 아니면 뭐 히말라야 산록에 있는 이런 뭐 다랭이 놓은 그 고지대에서도 벼가 재배되고 있죠. 예, 그러면서 벼 재배의 그 북한 개선을 계속 이렇게 넓혀나간 게 이렇게 자포니카 계열의 품종들 탓이에요. 물론 이제 인디카의 일부 종류도 이렇게 이제 고냉지에 일부 적응하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자포니카 계열이 주로 이렇게 냉해 저항성이 강해서 고산지대에서도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벼의 이름을 유래를 보면요, 벼는 인도의 브리히라는 이름에서 벼라는 이름이 왔고요. 나락은 또 인도에서 나바라, 니아바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나바라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쌀은 인도의 쌀이라는 용어가 이제 시베리아 퉁구스호의 시라가 되었다가 이게 이제 쌀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뒤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토종쌀들의 이제 금양잡목의 이름을 보면 뒤에 이제 사오리가 많이 들어가요. 고대어죠. 그러니까 금양잡목이 쓰여진 때가 이제 조선 초중반, 중기 정도의 성종 임금 때 이제 쓰여졌으니까 그때는 무슨 사오리, 무슨 오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요. 끝말이 그게 이제 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쌀이란 말로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축약되기 전에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사오리 이렇게 불렀나 봐요. 그게 이제 인도의 사리에서 이렇게 기원하는 의미고요. 우리나라 충청도 이남 쪽에서는 벼를 보통 이제 나락이라고 부르죠. 나락 또는 이제 나록 뭐 이렇게 부르고 충청도 이북에서는 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나락이란 말을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쓰면 저기 남도 쪽에서 오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벼라고 하면 이제 충청도 이북에서는 이제 벼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학명인 오리자 사티바라고 했는데 오리자 사티바라는 학명은 식물학자 린네, 우리 식물 수용도처럼 이렇게 막 개통을 이렇게 찾아나갔던 이제 식물학자가 있는데 린네가 이제 명명한 것이고요. 오리자는 동양의 기원을 둔다는 그리스어로서 그 이집트 아루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벼라고 하는 품종이 이제 동양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기원을 밝히는 거고요. 사티바라는 용어는 이제 종명에 이렇게 사티바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재배종이라는 뜻입니다. 재배. 우리가 야생의 식물에서 재배되는 작물로 순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길들이기라고 얘기했고 순화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티바라는 얘기가 순화라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벼, 나락, 쌀 이런 것들은 이제 기원을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고대어에, 그러니까 이 벼가 어느 시대 때 들어왔는지는 고조선이 이전부터 이렇게 재배됐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고대어가 어디에서 기원하는지를 밝히면 굉장히 뭔가 흥미로울 텐데, 아직도 우리나라, 저는 이제 고대어 책도 어디서 샀어요. 정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단어 하나하나가. 근데 이제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 기원해서 지금의 이제 우리가 부르는 명칭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쌀에는 이제 이렇게 뭐 인디카, 뭐 자포니카, 자바니카 뭐 이런 것으로 분류도 하지만 맵쌀과 찹쌀로도 분류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제 맵쌀은 저렇게 투명한 쌀들을 맵쌀이라고 하고요. 저렇게 불투명하게 하얀 상아빛을 내고 있는 게 찹쌀입니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검은고 자색인 모양은 요두 영역을 처리하면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토종쌀 중에서도 흑갱이라고 하는 쌀이 있는데, 흑갱은 찹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름은 또 갱이에요. 원래 이제 토종 벼 이름에서 나가 들어가면 찹쌀이거든요. 나나 점 이게 들어가면 찹쌀이고, 갱이나 조가 들어가면 맵쌀이에요. 조, 갱 뭐 이런 게 이제 맵쌀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흑갱은 이거 이름을 봐서는 맵쌀이에요. 근데 쌀로 밥을 해보면 또 찹쌀이에요. 또 쌀의 외양을 보면 이 맵쌀처럼 투명해요. 흑갱이. 근데 밥을 해보면 찹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명도를 가지고 맵쌀과 찹쌀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려면 저렇게 요두 용액을 처리를 해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맵쌀은 전분의 형태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 같이 들어있는 형태가 맵쌀이고요. 그리고 100%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는 게 찹쌀입니다. 전분 구조를 보면 이제 아밀로스를 보면 이렇게 선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아밀로펙틴은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이 이렇게 함께 들어있는 맵쌀 같은 경우는 아밀로스 함량이 높게 되면 이게 굉장히 팍팍해요, 쌀이. 아밀로스 함량이. 그래서 품질로 치면 아밀로스 함량이 20% 내외, 그리고 아밀로펙틴이 80% 내외 이렇게 섞여 있는 게 가장 그 맵쌀 중에서도 밥맛이 좋은 형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찹쌀은 아밀로펙틴이 100%. 아밀로스는 이제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요. 아밀로펙틴, 찹쌀은 소화 흡수가 빨라요. 그래서 찹쌀은 우리가 먹으면 바로 이제 든든하잖아요. 뱃속이 든든한 이유가 빨리 소화 흡수가 돼서 이게 그 충족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밥이 땡기거나 이런 거 있지 않고 근기가 가죠. 근데 아밀로스는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과식을 할 가능성이 많죠. 아밀로스 맵쌀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소화 흡수가 빠르냐, 이것은 또 이제 우리 요즘 현대병에 있어서 뭐라 그러죠? 그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이라든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아밀로펙틴이 100%인 이 찹쌀은 좋지 않다는 거죠. 혈당이 금방 올라가요. 금방 올라가고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찹쌀은 좋지 않고, 오히려 이제 맵쌀 위주로 이제 식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아예 이제 혈당을 제어하기 위해서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품종들을 기능성 쌀로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쌀들을 이제 고아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죠. 고아미, 그건 이제 당뇨 환자라든지 이렇게 혈당 수치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한 기능성 쌀이에요. 그래서 우리 토종 쌀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각각이 이제 이렇게 아밀로펙틴이나 아밀로스 함량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토종벼를 심을 때는
아밀로스 함량이 좀 낮은 계통의 것을 주로 이제 추천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입맛에는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밀로스라 하더라도 아밀로스가 많다 하더라도 이걸 오랫동안 저장하게 되면 이게 팩틴으로 또 바뀌어요. 전분 형태가. 오래 묵은 쌀 같은 경우는 아밀로스 형태의 전분이 아밀로펙틴 형태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베트남 쌀국수 있잖아요. 베트남 쌀국수 같은 경우는 알람미로 만들 텐데 그 푸석푸석 부서지는 그 알람미로 어떻게 쌀국수를 만들지?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쌀국수 만드는 다큐를 봤더니 이걸 1년 동안 묵히는 거예요. 네. 1년 동안 묵히니까 이게 아밀로펙틴으로 바뀌어서 찰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쌀국수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제 묵은 쌀들 이런 거 가지고 환자들 이제 그 회복식으로 많이 썼어요. 그 이유가 아밀로펙틴이 찹쌀로 만들면 소화흡수가 빠르죠. 그러니까 회복기에 환자들이 쉽게 회복할 수 있는 영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찹쌀로 죽을 끓일 수 없으면 묵은 쌀로 이렇게 죽을 끓이면 소화흡수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회복기 환자들이 빨리 이제 기운을 차리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분의 형태들은 모든 그 전분 저장 종자들에 다 속해요.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개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전분의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찐득찐득하니 맛있다 싶으면 아밀로펙틴 전분이 많은가 보다. 이건 푸석푸석한데 이건 아밀로스 전분이 많은 형태인가 보다. 그죠? 그리고 방고구마 같은 경우는 푸석푸석하잖아요. 얘는 아밀로스가 많구나. 호박고구마는 찐득찐득하잖아요. 얘는 아밀로펙틴이 많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전분 저장 종자들에 대해서는 과일이라든지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형태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분이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저장을 오랫동안 하면 아밀로스가 아밀로펙틴으로 바뀌기 때문에 끈적끈적하니 이렇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색 고구마라든지 이런 거 처음 수확하면 고구마가 퍽퍽해요. 이게 무슨 고구마야. 근데 정말 한 3월, 4월 되면 이 아밀로스가 아밀로펙틴의 형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찐득찐득하니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엿처럼 늘어나는 고구마를 먹을 수 있죠. 이제 저장의 전분 형태가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쌀의 이제 주요 영양소와 풍미를 보면 이제 저게 이제 노란 계란 후라이 해놓은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눈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보면은 이제 배젖 눈이 있고 배젖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껍질에 있는 다양한 이제 영양 성분들이 있는데 뒤에 이제 좀 또 자세히 분도수에 따른 성분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쌀이 좋은 쌀이냐 안 좋은 쌀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구분하는 표예요. 이게 외관에서는 이제 이 평이 이제 현미 장폭 길이와 폭의 비율이 이제 이 정도 돼야 된다라든지 1.7에서 2.0 정도. 그다음에 백미의 천립중. 천립중이라는 얘기는 백미의 이제 100개, 1000개의 무게가 몇 g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백미 천립중이 이제 17에서 22g. 근데 이제 토종벼 중에서 원자벼 같은 경우는 한 30g 정도까지 가거든요. 쌀알이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신복백의 정도는 0에서 1 정도로. 신복백이라는 얘기는 이 쌀알에 불투명하게 이렇게 찹쌀 형태의 그런 뿌연 기운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신복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0에서 1이라는 얘기는 아예 맵쌀일 때는 투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깔끔하게 깨끗해 보이고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여기 투명도도 마찬가지 신복백의 정도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밀로스 함량은 20% 이하로. 그래야 이제 밥이 찰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2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찰기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쌀이 막 따로따로 녹는 그런 게 있죠.
그다음에 현미일 경우는 단백질 함량이 7에서 9g, 9% 정도. 알칼리 붕괴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이제 그 밥이 이제 쉽게 이렇게 푸슬푸슬해지는 그런 정도의 내용인데 이건 이제 전문적인 용어라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벼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유전자원센터의 자료들을 이제 검토하다 보면 이제 알칼리 붕괴도의 비율이 어느 부분이 좋은 건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는 데 있어서 식미도 밥 모양, 윤기 있어야 되고, 밥 냄새는 구수해야 되고, 찰기는 약간 차져야 되고, 맛과 질감도 부드럽고 좋아야 되고, 그죠? 우리가 흔히 아는 밥의 노화는 그런 거예요. 노화라는 얘기는 우리가 밥을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밥이 딱딱하게 누룽지처럼 굳죠. 그 굳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누룽지처럼 굳어버리면 그냥 뭐 누룽지를 만들어놓고 뭐 열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밥을 이렇게 퍼놓고 오랫동안 놔두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죠. 그런 것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화가 느려야 된다는 거고요. 도정 특성은 도정률이 75% 이상, 완전밀이 깨진 쌀이 없이 이제 90% 이상, 이런 것들을 이제 양질미로 구분을 합니다. 네, 한국인의 주식인 이제 쌀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성분들이 칼로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수분 함량이라든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회분, 무기질로서의 이제 칼륨, 마그네슘, 인, 그다음에 비타민 B1, B2, B6, 그다음에 식물 섬유 양, 이런 것들 보면 현미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이제 떨어지는 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현미가 굉장히 완전식에 가까운 그런 식품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먹기 또는 이제 조리하기 이렇게 좀 불편하고 한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영양소를 포기하고 먹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쌀 중심인 이유는 이 쌀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어떤 우리 먹는 작물들과 연관되는지를 보시면 우리의 식문화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쌀에는 다양한 이런 성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람 몸에 필요한 성분들이 좀 부족한 성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감당해 주는 게,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게 콩, 감자, 잡곡, 녹황색 채소, 해초류, 고기, 생선, 알류, 계란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콩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반찬으로 많이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쌀에는 부족한 양분들을 거기에서 보충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쌀을 먹지 않고 밀을 먹는 국가가 많죠. 서양식은 밀, 국수, 보리, 빵으로 이렇게 먹으면 거기에 부족한 영양소가 뭐냐면 육류에 있어요. 육류.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국수 먹으면 고기를 먹죠. 왜냐하면 밀에 부족한 단백질을 육류를 통해서 보충하고 그다음에 유제품을 통해서 보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식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밀 뭐 이런 것, 밀가루라든지 국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육식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밀가루 식문화가 바뀌면서 고기 소비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고기 소비가 는다는 얘기는 우리 환경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쌀 중심의 이제 우리 식문화를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벼 재배 일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4월 10일부터 시작해서 10월 5일. 그래서 보통 이제 이맘때쯤이면 다 이제 도종이 다 됐을 때예요. 그래서 초기 7월 15일 정도까지는 자기 몸체를 키가 크는 시기예요. 10월 15일까지는 키가 쑥쑥 커서 자라는 시기고, 7월 15일 이후에는 이제 배동바지라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 벼 몸체 안에서 점점 자라서 위로 올라오는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 들어서 이렇게 여물어 가게 되죠. 이제 하나하나 벼에 이제
농사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에 벽시 선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소독을 하게 됩니다. 벽시 선별은 보통 이렇게 이제 소금물을 풀어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소금물 비중이 여러분 이제 매벼, 찹쌀 어느 게 이제 가벼울 것 같아요? 찹쌀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찹쌀은 1.08 정도로 농도를 옅게 하고 그다음 매벼는 1.13 정도로 이렇게 진하게 소금물을 풀어야 돼요. 보통 이제 1.13을 알려면 저렇게 이제 소금물 위에다가 계란을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계란이 떠오른 부분이 500원짜리 동전만 해졌을 때가 정확히 1.13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이 소금물 비율이 우리가 이제 장 담글 때 소금물을 넣잖아요. 그때의 비중이기도 해요. 그래서 매주 장 담그시는 분들은 이것에 이 비중에 굉장히 익숙해지죠. 요즘은 이제 그런 계란도 이제 다 종류가 다르고 그래서 요즘은 아예 염도계가 따로 있어서 그래서 이제 1.13 정도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찹쌀이 가볍습니다. 이 전분 구조가 똑같은 쌀의 크기라 하더라도 찹쌀이 이렇게 가벼워서 비중을 얕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벽시를 여기다 쏟아 부으면 가벼운 벽시들은 다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무거운 벽시들은 다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주로 떠 있는 벽시들은 걷어내고 가라앉은 벽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독과 싹 틔우기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벼를 이제 이렇게 열탕 소독을 하게 되는데 열탕 소독의 온도는 한 60도 정도로 물 온도를 재서 그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벽시를 풍덩하고 담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그 온도에서 소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열탕 소독을 하는 이유는 벼에 있는 이제 곰팡이병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조치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에서 열탕 소독을 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키다리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벼 표면에 있는 곰팡이 중에서 키다리병을 내는 이제 곰팡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이 열탕 소독을 통해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키다리병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이 우리가 이제 그 배라든지 과일들을 빨리 숙성시킬 때 쓰는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 지베렐린이 벼에서 키다리병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열탕 소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벼 재배 이제 채화와 육묘를 보면 채화는 이제 이 싹을 틔운다는 얘기예요. 싹을 틔우는 과정들은 보통 이제 저렇게 열탕 소독이 끝나면 이제 바로 사실은 찬물에다 식혀야 돼요. 이 안에 있는 온도들은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밖에 있는 것은 금방 꺼내면은 이렇게 60도 미만으로 확 떨어지지만 속의 벽시들은 그 온도가 계속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벽시를 꺼낸 다음에는 바로 찬물에다 넣어서 흔들흔들해서 안에까지 이렇게 찬 기운이 스며들게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싹 틔우기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온의 물에다가 할 때는 낮에는 담궜다가 밤에는 꺼내놓는 방식으로 일주일 정도가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낮에 이제 물에 이렇게 담궈 놓았을 때는 싹이 나오게 되고요. 밤에 이렇게 꺼내 놓는 경우는 뿌리 발달이 돼요. 주로 이제 뿌리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식물들이 산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항상 담궈 놓으면 이게 싹만 나와요. 싹만 빨리 나와서 왜냐면 이제 얘가 싹에서 그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싹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 뿌리하고 싹이 고루 발달된 형태로 이렇게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낮에는 담궜다 밤에는 꺼냈다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 중간 정도 이 정도 지금 이제 한 4번째 정도 이 단계에서 이제 모판에 육묘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우측에 있는 건 애들은 더 이제 키워본 거고요. 한 4번째 단계 정도로 이렇게 촉이 올라왔을 때, 또는 이제 3번째 정도, 또는 4번째 정도, 이 정도 촉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벽실을 파종해요. 이렇게 이제 많이 잔뿌리들이 나온 상태에서 모판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부으려고 하면 이 나와 있는 뿌리라든지 줄기끼리 서로 엉켜서 골고루 파종이 힘들어요. 그래서 3번째나 4번째 정도로 촉을 낸 상태에서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다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취하를 시킬 때는 이렇게 이제 공기주입기를 따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온도도 30에서 32도 정도에서 이렇게 공기주입기를 설치해서 계속 바람을 넣어주면 뿌리에 필요한 이제 산소들이 공급돼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3일 정도 소요되면 바로 이렇게 모짜리에 부을 정도로 싹이 자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모판이에요, 이게. 모판에다가 이제 씨앗을 이렇게 뿌리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쓰이는 이제 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흙은 이제 수도장용 상토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고추모나 뭐 이런 것들 키울 때는 원효용 상토를 쓰거든요. 근데 원효용 상토는 이게 pH가 산성도가 한 6.5에서 7 정도로 이렇게 중성에 가깝게 맞춰져 있어요. 원효용 상토는. 근데 벽시는 산성 토양에서 이게 훨씬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수도장용 상토가 없을 때는 이렇게 이제 절개지에 있는 황토흙을 끌어다가 이렇게 벽시를 파종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황토 구하기가 또 어렵고 야산을 함부로 이렇게 채굴하는 걸 그런 게 금지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원예형 상토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모판에 이제 밑에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을 흡수할 수도 있고 물이 빠져나갈 수도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형 상토 위에다가 상토를 한 절반 정도 깐 다음에 다시 벽시를 뿌리고 벽시 위에다 다시 흙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파종을 하고 그 위에다가 물을 골고루 뿌려줍니다. 초기에 이제 물을 안 뿌려주면 나중에 이 흡수되는 수분에 의해서만 의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활하지 않을 경우는 이제 골고루 싹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을 덮어준 다음에 물을 골고루 뿌려주면 이제 골고루 싹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짜리판을 넣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논에다 가져가서 고루 편 다음에 땅을 고루 편 다음에 모판을 이제 고루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내기 시절이 이제 4월 한 중순쯤 되니까 이때는 이제 밤 기온은 굉장히 차요. 예, 낮에는 좀 더울 수 있지만 밤 기온이 차기 때문에 좀 냉해라든지 이런 게 올 수 있어서 이렇게 위에 하얗게 부직포를 이렇게 깔아주고 필요한 산간지박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아예 활대를 꽂고 또 비닐을 덮어주기도 합니다. 비닐 원상 형태로 모짜리를 키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자라면 이 부직포를 들어 올릴 정도로 이렇게 싹이 나오고 바깥 기온이 어느 정도로 이제 따뜻해지면 이 부직포는 걷어내고 편하게 이렇게 모가 자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정도 자랐을 때가 이제 모내기를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여기 1엽, 2엽, 3엽, 4엽 정도 4엽 정도 되었을 때 모내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내기는 보면 이렇게 이제 밭벼를 심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밭벼. 이제 논이 이제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밭벼를 심게 되는데 제가 올해 이제 저기 경기도 고양 지역에 선유동 쪽에 갔더니 동광원이라고 하는 농장이 있어요. 농장이라기보다는 그 고향에 있는 선유동은 그 기독교 계통의 수녀님들이에요. 이제는 다 할머니들이 되셨지만 그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농사짓는 그런 공동체 모임인데 거기에는 항상 이렇게 밭벼를 심으시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논이 없어서 이렇게 밭벼로 식량 작업을 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정선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도 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집 와서 평생 그 쌀 서마를 못 먹고 죽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쌀이 굉장히 귀한 동네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제사라든지 생일이라든지 명절이라 이때는 또 이제 쌀을 또 올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간부지에다가 밥벼를 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밑에는 이제 논에서 이제 이렇게 파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모내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굉장히 쟁점이 심했어요. 조선 중기 이후에 거의 그 농민들과 조정 간에는 그러니까 왕조 사이에는 분쟁이 굉장히 빗발쳤어요. 그러니까 왕조에서 조선 왕조에서는 씨앗을 직파하기를 권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는 모내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게 이제 팽팽하게 맞선 거죠. 왜냐하면 씨앗으로 이렇게 파종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비가 오건 말건 그래서 땅이 이제 머금고 있는 수분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대신에 이렇게 씨앗으로 직파를 하게 되면 씨앗의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씨앗으로 파종을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먹고 죽을래도 없는 씨앗을 식량이잖아요. 그걸 다 이게 직파로 해야 되니까 농민들에서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근데 이제 모내기는 대신에 조금만 심어도 새끼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모내기는 한계가 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우선이지 이렇게 하늘에 맡겨야 되는 농사는 반대하는 거고 농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 종자량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논에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잡초 걱정도 덜해요. 일감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팽팽하게 맞서다가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이제 모내기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이제 수리시설도 정비를 하고 그러면서 모내기가 이제 정상화된 거예요. 이 모내기가 정상화되니까 이제 그동안은 한 인력이 한 10명 정도 필요했던 노비들을 10명 정도를 먹였어야 되는데 이제는 3명밖에 안 필요한 거예요. 모내기 때 한때만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물이 잠겨져 있으니까 피도 잘 안 나고 이런 이유로 굉장히 그 노비들이 되게 이제 많이 풀려나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런 이제 풀려난 자유노비들이죠. 자유노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업에 종사하는 하면서 중인 계급이 굉장히 많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내기가 조선시대 이제 후기에 사회상을 바꾸는 거죠. 이런 중인 계급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뭐 가파치로도 활동하고 뭐 아니면 뭐 상업을 하기도 하고 난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세공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제 상공업 분야가 굉장히 왕성하게 된 것도 이 조선 중기 이후에 모내기가 정식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조임금이나 뭐 이 시기에 그런 어떤 중인 계급이 이제 뭐 상업에 굉장히 많이 종사하면서 그 시전 상인들을 위협하니까 이제 금난 정권이라든지 뭐 이런 난전 패하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중인 계급들을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내기가 되면서 주요 이제 작물들이 이제 옛날에는 조라든지 수수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작물들이 심어졌던 데 비해서 모내기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이제 농민들이 쌀 농사를 굉장히 매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조세를 거둘 때 돈으로 거뒀거나 뭐 이래 가지고 이제 했는데 쌀로 조세를 내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대동법이에요. 우리 광해군의 치적 중에 하나가 이제 대동법을 시행한 거잖아요. 영화 광해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제 쌀로 세금을 내게 되는 시대가 이 모내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벼 재배에 이제 이삭걸음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옆에 있는 모습이에요. 벼 재배에서 이제 분할을 많이 시키기 위한 조치예요. 새끼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모내기가 끝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보내자마자 이제 뿌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주일 이내에 이렇게 이삭거름을 주게 됩니다. 이삭거름을 이 선이 왜 이렇게 들어갔지? 이삭거름을 주는 이유는 이게 분할을 하게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새끼치기를 해요. 일단 1, 2, 3, 4엽은 모내기 단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이고 그 이후에 이제 모내기 이후에 5엽이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5엽 중간에 또 하나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2차 분할이에요. 이게 1차 분할, 이게 2차 분할. 7번도 마찬가지예요. 1차 분할하고 옆에 또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줄기 중에서 자라지 않은 불신장 마디부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데서 새끼치기 한 것들을 되게 이제 유효 분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보면 신장하고 있는 부위에서 11번, 10번 뭐 이런 게 이제 나오죠. 이게 이제 2차 분할인데 이런 애들은 나중에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삭이 나오긴 하지만 익어가는 시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요. 이삭이 익는 시기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축정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효분할이라고 하는 이유는 얘네들은 결실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무효분할이라고 하죠.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는 날씨가 계속 받쳐주니까 이 무효분할이 따로 없죠. 계속 분할을 해도 다 이삭이 익을 만한 기온이 보장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설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나온 분할 가지들은 다 쭉정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효분할을 없애기 위한 그런 이제 농사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죠. 그게 바로 이제 벼 중간에 농사 짓다가 중간 물떼기를 하는 거예요. 무효분할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보면 이렇게 물을 뺄 때는 눈바닥이 이렇게 실금이 갈 정도로 이렇게 물을 빼요. 이건 좀 조금 더 과하게 좀 물을 뺀 것 같긴 한데 이파리는 무성하지만 마르지 않게 어느 정도 땅바닥이 갈라지는 게 실금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말리는 게 중간 물떼기. 이렇게 하면 무효분할을 막고요. 그다음에 이제 뿌리에 산소를 공급해서 새뿌리가 많이 유도가 돼서 쓰러짐을 방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름졌던 것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물속에 잠겨 있을 때는 이렇게 분해가 안 됐던 애들이 분해가 돼서 뿌리에 양분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호기성 발효가 또 일어나는 거죠. 물이 잠겨 있으면 현기성 상태에서 이렇게 분해가 안 됐던 양분들이 이제 산소가 공급되면서 호기성 발효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뿌리에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확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벼 재배를 하게 되면 출수와 이어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호롱이라고 하죠. 호롱이라고도 하고 호롱태, 와랑이 뭐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정식 용어는 이제 족답식 탈곡기입니다. 발로 밟아서 이렇게 돌려서 탈곡하는 거, 탈곡기고요. 요즘은 뭐 그냥 기계가 들어가 가지고 바로 이제 수확에서부터 탈곡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컴바인이라고 하는 장비도 있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건조시켜서 수분 함량이 한 뭐 16에서 17 이 정도 되도록 이렇게 건조시킨 다음에 도정을 하게 되면 아주 맛있는 쌀이 이렇게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토종벼인데요. 우리나라 토종벼 관련해서 우리 이제 고향에서 이제 농사 짓는 이근희 농부가 이제 우리나라 토종벼 전국 지도 이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도에다 표시한 걸 봤어요. 근데 사실은 이 지도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도는 이제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일제 농진청의 전신인 그 권원모범장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제 전국적으로 재배했던 것들은 훨씬 더 다양하고 이렇게 표로 그냥 딱딱 구분짓기에는 애매한
그런 분포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일단 또 이제 고전 그 민요나 이런 데를 보면 고향의 김매기 소리라든지 경기 양주시의 이제 고사반, 그다음에 여주의 이제 논매는 노래, 그다음에 연천의 방아타령, 괴산군의 잘하네 못하네, 음성군 금왕의 이제 거북이 노래, 못지기 노래, 그다음에 청주에 있는 이제 덕담, 그다음에 음성에 있는 고사소리, 이런 걸 보면 이게 충북 지방 뭐 경기도 이렇게 골고루 돼지차별을 심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다 돼지차를 표현한 노래거든요. 수염이 빨개서 돼지차리냐, 혼자 먹어라 돼지차, 혼자 먹었다 돼지찰벽, 검은 것은 돼지차, 혼자 먹었다 돼지차, 혼자 먹는 애 돼지차 이런 식으로 전체 이제 노래 중에서 돼지차에 대한 표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는 지역에 보면 군지라든지 면지가 있어요. 거기에 민요편이 있거든요. 민요편을 보면 이렇게 이제 민요 안에도 있지만 주로는 이제 고사문에 이런 그 지역에 심던 토종작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 안성이다 그러면 안성 군지를 이렇게 펴서 민요편을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이제 고사 소리가 있어요. 고사 소리. 고사를 지낼 때 뭐 주민들의 이제 안녕을 비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대개 이제 농사가 주업이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작목들이 하나하나가 다 열거가 돼요. 28 청춘의 푸르데콩이냐 뭐 이런 식으로 푸르데콩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홀로 외로운 뭐 호라비콩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콩작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벼작물이라든지 주로 먹었던 이제 작물들에 대한 이제 기원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토종뼈 중에서 이제 금양잡록에라고 하는 우리 이제 조선 초기에 강림행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금양이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 서울 경기 일원, 서울에서도 이제 동작구에서부터 관악구까지,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안산, 시흥 여기까지를 이제 금양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그 지역에 심었던 작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빨간 줄 큰 게 이제 황금자인데, 황금자는 보니까 경상도 지방에서 좋아하던 종자다.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표시를 한 이유는 다른 작물들은 다 이 고향 금양 지역에서 심었던 쌀이란 뜻이에요. 중에서 이제 검은 사노리. 그래서 먼저 이제 보면 대소리, 사노리, 대소리, 사노리, 사노리, 사노리 이렇게 써 있죠. 아까 인도에서 쌀의 용어가 사리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 음이 이제 사노리 형태로 이렇게 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황금자는 경상도 지방에서 좋아했던 쌀이고, 쌀이 아주 컸던 그런 쌀. 그래서 아마 이제 원자벼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원자벼는 까락이 없는데 여기는 또 까락이 길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원자벼는 좀 다른 그런 이제 쌀알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아까 천립중이 한 30g 정도 되는 게 이제 쌀알이 큰 종자에 속하거든요. 그 정도 되는 이제 종자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흑사놀이, 검은사놀이라고 했던 것을 보면 이 잎이 나오는 마디가 검은 종자다. 이걸 보면 이제 검은사놀이가 요즘에 부르는 이름이 북극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검은사놀이가.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게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또 이름이 또 와전돼서 서로 또 다르고 이래서 그 특성들을 좀 밝힐 필요가 있는데, 이 금양장록은 각 작물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작물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어느 작물을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유추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사놀이, 여기 보면 이제 옆에 사진에 가장 큰 사진에 이렇게 벼 마디에 검은 테를
두고 있는 게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검은 사늘이 표시해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 잎이 나오는 부분에 자흑색의 엽절이 있다, 엽절이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나오는 절에 검은색의 이렇게 마디가 나와 있죠. 그런 특징으로 이제 검은 사놀이가 북극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이근희 선생이 그 아까 토종 지도에는 북극조는 이제 평양에서 심던 작물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건 조선 말기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 때 조사된 거고, 이 검은 사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금양잡록은 조선 성종임금 때 작성한 내용이니까 훨씬 더 이전에는 북극조가 시흥 일대에 이렇게 심어진 작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상 모양도 이렇게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면 이파리 모양도 검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까락도 아주 짧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쌀은 이제 희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벼는 이제 키가 굉장히 큰 데 비해서 대가 이렇게 굉장히 강해서 쉽게 잘 쓰러지지 않고, 또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그걸 표본 샘플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이삭까지 이렇게 샘플링을 해놓으면 꼭 무슨 난을 쳐놓은 것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자태를 내는 특이한 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만생종이라서 아주 맛도 좋은 품종에 속합니다. 여기는 이제 금양장락에서 보면 이제 조도, 차조도, 그다음에 만도 이렇게 해서 조생종, 준생종, 만생종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찍 읽는 애들은 대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구왕대소리, 얼음 걷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일찍 심어서 얼음이 풀리자마자 바로 파종했던 작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얘는 이런 조생종들은 되게 이제 작기가 짧아서 남도 지방에서는 2번 이모작도 가능할 정도로의 어떤 그런 수확기를 갖고 있는 그런 작물이라서 흉년 밥글, 흉년 때 굉장히 농사짓기 편했던 작물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종벼 이 초록색 선이 가 있죠. 보이나요? 이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이제 토종벼를 보면 이렇게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근데 특징들이 물론 이제 까락이 없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까락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벼의 조상은 갈대라고 했죠. 예. 갈대가 작물로 순화돼서 이렇게 벼라는 작물로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갈대에서의 저렇게 까락의 역할들은 씨앗을 바람에 멀리 실어보내는 역할이었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까락이 이제 벼로 순화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날개가 퇴화된 형태의 이렇게 까락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까락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그 기능도 이제 조금씩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뭐 새가 먹으려고 할 때 뭐 새 코를 찌르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삭이 출수할 때는 이렇게 반드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출수기에 가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가락이 그냥 뾰족하게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가락 하나하나에 미세한 솜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솜털들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들을 붙잡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감은 날에는 얘네들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모아서 이삭에 그리고 뿌리로 가져가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마르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다 이제 익어서 배출해야 될 때는 이삭이 고개를 숙이죠. 수분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때는 고개를 숙여서 그런 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벼가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황숙기로 들어가서 알이 딱딱하게 굳어야 되는데 계속 물이 공급되면 이삭에 이제 곰팡이병이라든지 우리 이제 까묵까묵한 그걸 뭐라 그러죠? 곰팡이 병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이제 수분들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이삭이 모가지를 숙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토종들을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구경 좀 하세요. 우리 여기 그 사무국장님인 양희자 선생님이 최애하는 품종인 자광배입니다. 자광배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네. 이거는 이제 그 강화도 강화지병 김포죠. 김포에서 이제 많이 심는 작물인데 조선도 품종이라면은 뭐 자광도 또는 저광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불렸고요. 이게 이제 쌀알이 현미 상태로는 이게 빨갛게 자색이에요. 예쁘게.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그 현미 상태로 밥을 하면 아주 예쁜 색깔을 띱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인도가 있고요. 노인도는 이제 노인도 다닥이 뒤에도 나오는 다닥이라든지 대관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약간 좀 비슷한 계통의 이제 벼예요. 키가 크고 또 이렇게 하얀 가락이나 이제 갈색 가락을 아주 예쁘게 이제 두리운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유도는 이제 버들 유자를 써서 버들벼라고 해서 충남 공주, 옥천, 당진 등에서 이제 심었다고 하는데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이제 좀 심어졌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관들이 먹었나 뭐 이렇게 보이는데 대관도라고도 하고 또 이제 다다조라고도 하고 이게 굉장히 비슷해요. 사실은 이름이 이제 각자 이렇게 좀 나뉘어져서 이렇게 불리는데 이게 이제 미질이 굉장히 좋아서 임금님 쌀로 이렇게 쓰였다 해서 금양잠록에는 어반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뒤에 이제 나오는 이제 다다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제 비교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근데 이 벼라고 하는 품종이 굉장히 예민해서 처음에는 까락이 있다가 까락이 점점 없어지기도 해요. 재배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적응도가 빠른 게 굉장히 이 벼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진청에서도 분석할 때 까락이 길던 곳이 짧아지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헷갈려하는 거죠. 얘가 우리가 심으면서 잘못했나? 막 이런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에다 심었던 이제 산두도라고 하고 제주도에서는 이제 매산디라고도 하고 주로 이제 밥벼 종류죠. 산이란 얘기는 진짜 산에다 심었던 건 아니고 밥벼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흑도도 이제 북극조하고 비슷한 이제 가락을 내고 있는 그런. 그다음에 홍라, 안남조. 안남조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찹쌀인데 이제 안남이 형태로 이렇게 아주 짧은 모습, 길다란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극조는 여기 쌀 색깔이 이렇게 약간 푸르딩딩한 이유는 이게 만생종이기 때문에 수확을 일찍 하면 이렇게 이제 푸른색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만생종인데 수확을 너무 이르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수확을 일찍 해서 푸르딩딩하게 해서 이제 농미로 팔기도 해요. 근데 농미는 사실은 농미라고 하는 이제 현미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극만생종, 아주 오랫동안 이제 밭에서 논에서 유지해야 되는 작물들을 조금 일찍 수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푸르딩딩한 형태로 이렇게 남아요. 사실은 미질로 치면은 이게 청취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미숙된 그런 씨앗인데 요즘 또 색소가 있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일부러 일찍 수확해서 색조 있는 쌀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강릉도죠. 강릉도. 강릉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찰벼 중에서 이렇게 이삭이 빨가면서 까락까지 빨간 게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릉도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민요라든지 고사문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양푼찰이라고 불러요. 양푼찰. 양푼. 그러니까 이제 뭐 세수대와 같은 양푼이 아니라 양품. 아주 좋은 품질의 양품에
쌀이다. 이래서 양품찰 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원조는 이제 수원 지방에서 심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물 숫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냉해 저항성이 굉장히 강한 품종이에요. 물 숫자가 들어갔던 얘기는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서도 차가운 논에서도 잘 자라고 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염해 저항성도 강한 그런 품종의 물 숫자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토종별 품종들은 품종별로 다 한 이제 메리트가 있는 게 바닷가 근처에 심어도 되는 애들도 있고 산골 계곡에 심어도 되는 애들 뭐 이렇게 다양한 구색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각 지역마다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그 벼가 순화돼서 길들여져 온 것도 있고 벼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적응하려면 이런 다양한 품종들이 다 심어지고 키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가 와서 아열대성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또는 이제 뭐 해류의 변화에 따라서 그야말로 이제 아주 빙하기가 온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기후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데 토종별은 그런 어떤 다양한 기후 변화에 적응할 만한 종자들이 따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이렇게 그 토종 운동하는 뭐 반디나 시바와 같은 분들은 그런 이제 염해 저항성, 냉해 저항성, 뭐 그다음에 이제 건조한 기후에 되는 것들 이런 걸 따로 이제 도표화를 해서 그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게 이제 토종 종자를 보급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어떤 각 토종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태적인 어떤 환경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후 위기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지금 난리인데,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아가벼는 키가 이제 작아서 아가벼. 그러니까 이런 토종은 대개가 이제 키가 커서 쉽게 이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쓰러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이제 해안가라든지 아니면 남해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렇게 이제 키가 짧은 그런 형태를 이제 선호했겠죠. 물론 이제 태풍이 가끔 이제 중부 이북으로도 오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제 남도 지방 같은 경우는 쓰러짐이 약한 그런 종자들을 키가 작은 종자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름도 예쁘죠. 각신화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벼라고 해서 이렇게 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흑조도는 이제 저자가 돼지 저자예요. 그러니까 검은 돼지찰이죠. 아까 우리 민요에서 봤던 돼지찰. 어떤 사람은 검은 돼지찰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빨간 돼지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돼지찰 안에서도 까락이 까만 게 있고요, 빨간 게 있습니다. 네, 따로 이제 해서 이제 그리고 아예 이런 색깔이 그냥 노란 색깔도 있어요, 돼지찰이. 그래서 굉장히 좀 같은 돼지찰인데 이름이 달라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돼지찰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은 이게 그 떡을 하잖아요, 찹쌀로. 인절미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되게 이제 그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딱딱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잖아요. 딱 얼은 게 풀려도. 근데 이 돼지찰은 냉동에 넣었다가 꺼내면 다시 이렇게 원래 했던 찰떡처럼 쫀득쫀득하는 게 다시 회복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돼지찰은 좀 찰배 중에서도 굉장히 요즘 토종배 심는 농가들 중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배에 속합니다. 되고 있고요. 아롱벼는 이제 이렇게 흑색을 띠지만 이제 굉장히 벼가 예뻐요. 그래서 아롱벼는 또 관상적인 의미로도 아주 굉장히 선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주도도 있고요. 다다조. 아까 대관도하고 다다조가 거의 비슷한 형태예요. 이게 이제 임금님 진상미라고 얘기했던 그런 어반미 계통에 속합니다. 미질이 굉장히 좋고 맛이 좋다는 얘기죠. 다다조가. 그다음에 이제 G8이벼, G8이벼가 있고, 그다음에 가위찰, 그다음에 새머리 지장.
그다음에 침다다기, 백석, 은조. 이 백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술을 만드는 데 많이 썼다고 그래요. 백석 품종. 그래서 이제 각 벼마다 이게 이제 술에 좋은지 아니면 밥에 좋은지 그 용도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물론 이제 기본은 밥이겠지만 그 외에 이제 술을 만들었을 때 특별하게 좋은 그런 쌀들이 따로 있었던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했다는 거죠. 은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벼. 이름에서는 이제 이게 올벼라는 얘기는 이제 조생종이라는 뜻이죠. 예. 근데 여기 설명대로 숙기가 빠르고 키가 크다 그랬는데 사실 숙기 빠르지 않더라고요, 올벼가. 예. 올벼가 이름대로 제가 중부지방에 서본 보기에는 이게 올벼가 조생종이 아니에요. 거의 만생종이에요. 중만생종에 속합니다. 밥맛은 굉장히 좋은 정도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토조, 이건 황자가 들어가면 여기는 누르황자를 썼는데 구황작물이라는 얘기예요. 숙기가 굉장히 빠르고 이모작이 가능한, 남부지방에서는 이모작도 가능한 작물이 이 황토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빨리 익어요. 네, 황토조는 순식간에 익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벼. 그러니까 이제 생긴 모양에 따라서 깨벼도 있고요, 녹두벼도 있고요, 콩벼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하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다음에 냉조는 냉자에서 보듯이 이렇게 이제 상가는 지방에 또는 이제 추운 지방에 이제 잘 적응된 이제 작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졸장벼는 여기 보시다시피 거의 요즘 나오는 벼의 키 정도의 크기예요. 네. 키가 작아서 잘 쓰러지지 않고 또 이게 밥맛은 또 괜찮아요. 좋은 벼예요. 그래서 좀 전라도 지방이라든지 추운 지방에서는 이걸 이제 심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례벼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액미라고 하는 걸 이제 사례벼라고 그래요. 이것도 자색 빨간 쌀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심다 보면 잡초화돼서 나오는 쌀, 그걸 액미라고 해요. 이 액미를 사례벼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벼 같은 경우는 사례벼라고 하는 일구가 노비나 머슴한테 이렇게 그 품삯 주잖아요. 그걸 사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쌀은 땅 주인이 먹고 이렇게 안 좋은 쌀들은 노비나 머슴에 이제 품삯으로 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벼라는 이름을 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산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벼. 아까 쌀알이 굉장히 길면서 크다 그랬잖아요. 이게 천립중이 3.0g 정도 돼요. 굉장히 무거운 굉장히 큰 쌀알이 커요. 근데 아까 그 금양장롱에서 봤던 황금자가 이게 아닐까 싶었는데 까락이 황금자는 굉장히 길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까락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죠? 원래 같은 건데 이제 이게 재배하는 과정에서 까락이 짧아진 건지 이게 유사한 벼는 이 원자벼밖에 없거든요. 천립중이 3g이 넘어가는 게 이 벼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00조는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00조는 주로 이제 안성 지방에서 옛날에 심었던 경험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맛있었다고. 그다음에 조도는 이제 이 조자가 대추 조자예요. 그래서 조도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조도도 있고요, 원조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도. 근데 이제 조도는 되게 조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이게 찹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추찰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심었던 쌀이에요. 쌀 맛도 굉장히 좋고 키도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아서 농사짓기에 굉장히 좋은. 그래서 이제 저희 수원 광교에서는 늘상 이 대추차들은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치나 보니까 이게 그 암꽁이죠, 그죠? 네. 자치나가 암꽁, 그다음에 그 자치나라고도 하고 이제 까투리라고도 하죠. 까투리찰이라고도 하죠. 자치나.
그다음에 안진뱅이도 아까 아가베와 같이 키가 작아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죠. 요즘 이제 안진뱅이란 말도 요즘 이제 장애인 비하 발음이라 용어라고 해가지고 안진뱅이 밀 중에서 안진뱅이 밀이 대표적인데 키 작은 밀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식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색도, 강배도, 구황도. 구황도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구황은 구황시기 굉장히 빨리 이렇게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작물들에 속합니다. 강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강자는 이게 큰 강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대개 이제 바닷물, 그래서 이제 짠물 저항성이 굉장히 강한 벼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안가 지방에서는 이제 심을 수 있겠죠. 구황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중도, 노인다리. 이 노인다리도 아까 얘기했던 대관도나 다다조나 이거하고 거의 같은 품종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노인다리는 좀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데 노인다리는 이렇게 빨간 종자가 없거든요, 사실은. 아마 이제 일부 섞인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그림의 상에서는. 그다음에 아까 사례벼 나왔죠, 몽근사례. 이게 이제 야생화된 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름이 이제 들렁들치기벼도 있고요, 불도, 다마금. 이게 이제 일본 도입 품종 중에 대표적인 품종인데 이 경기도 일원에서 이제 다마금의 맛을 못 잊어서 지금 나오는 벼들이 맛없대요. 네. 옛날에 다마금에 대한 추억을 굉장히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산두도도 이제 밥벼 중에 한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주 금사에 있었던 이제 조동지. 올해 저희는 이제 조동지를 심었는데 이 조동지가 그 여주에서 발견돼서 조중식 씨라는 분이 이게 아마 선발 육종을 했던 그 품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동지도 올해는 좀 한번 맛을 봐서 벼 생육 상태도 괜찮고 키도 적당해서 농사짓기 굉장히 편했던 작물 중 하나예요. 올해는 맛을 평가해서 한번 계속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흑갱이 보면 여기는 이제 아예 뿌옇게 이렇게 찰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심었던 흑갱은 투명했어요. 근데 밥을 해보니까 찹쌀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게 벼가 재배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건지 어쩐지 굉장히 그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쌀이 이 흑갱이라는. 근데 이게 흑갱은 또 이제 술을 해 먹으면 이 찹쌀로 담근 술 맛이 아주 맛있는 게 특징이에요. 동산조, 덕적조도, 대구도도 있고요. 도화지도 사실은 이제 돼지벼라는 뜻이죠. 돼지. 그다음에 이제 모도, 그러면 이제 털이 나 있는 쌀이라는 뜻이고, 바람둥구리. 이 바람둥구리는 이제 바람 많이 부는 데에서 심었던 거고, 백경조, 그다음에 이제 백천도 있고요. 돈나, 아까 돼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돼지철벽. 돈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흑저도로 부르기도 하고, 도화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이제 부르는 이름이 같은 품종인데도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경우도 있고, 약간 그 지역에 맞게 변한 애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까락이 짧아지거나 아예 까락 색깔이 바뀌거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는 것들도 볼 수 있어요. 맥도는 이제 보리벼라는 뜻인데요. 얘는 이제 그 숫기가 이렇게 이제 보리가 이렇게 이제 가락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되게 이제 중국 품종의 하나인 이제 맥쟁장이라고 하는 품종이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맥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시기가 굉장히 수확시기가 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빨리 심어서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확기에 마당을 다툰다, 뭐 이렇게 해서 맥쟁장이라는 의미로 이름이 도입돼서 우리나라에서 맥도로 이렇게 정착한 품종입니다. 장망제래, 이건 이제 망이 가락이 길다는 건데 여기서는 긴데 여기서는 지금 사진에는 좀 짧게 나왔네요. 그다음에 장삼도. 장삼도는 이제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여기 보면 이삭이 좀 다르죠. 여기 이삭과 왕개로 싸고 있는 이 날개가 꼭
그 날개를 접은 새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게 이제 장삼을 들이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장삼도라고도 하고 날개벼라고도 하고 그다음 날개 익자를 써서 익도라고도 해요. 네. 올해 이제 저도 심었는데 보니까 이게 탄립이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오랫동안 매달려 있어야 이삭의 나달이 오랫동안 매달려 있어야 탈곡을 할 수 있는데 베면서 후두둑 떨어져 가지고 얘는 얘만 이것만 날개가 아니라 떨어지는 것 정도도 날개다 싶더라고요. 농사짓기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모색도 이렇게 모관한 왕교 모양을 봐서는 안남미처럼 이렇게 길쭉할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도정을 하면 이렇게 짤통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은방주도 이거 이제 일본에서 유래된 품종이고요. 진도도 있고 진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청군벽, 포천유망찰, 한양조. 한양조는 이제 그야말로 한양에서 심었다는 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한양조의 특징은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요. 중간에서 가지가 나와서 다 쭉정이겠죠, 그냥. 그죠? 무효 분할이 대개는 이제 밑에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얘는 중간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픈 품종이었습니다. 근데 색깔은 이제 임금님 진상미로 쓸만한 어떤 그런 색상을 내고 있죠. 해도는 이제 아주 안남미죠, 그죠? 우리가 안남미처럼 특징인 길다란 쌀을 내고 있어요. 해도는. 그다음에 홍도도는 이제 일반 쌀하고 비슷하고, 그다음에 향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적색미. 그래서 이제 적색미라는 얘기는 다 이제 현미 상태에서 이렇게 나타낸 색깔이고요. 이걸 다시 이제 10분도로 이렇게 깎게 되면 다시 다 백미가 되는 겁니다. 현미 상태에서 유색미일 거예요. 그다음에 용천이라고 하는 쌀도 있고요. 이제 이름이 굉장히 고급이라서 심어서 지금 계속 한 번 더 나중에는 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늘려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천이라는 이름도. 애달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일본 품종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제 따로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열술벼. 열술은 열 숟가락이죠, 그죠? 열 숟가락을 이렇게 떠먹을 수 있는 그런 벼.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안 달린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애국도도 일본도 품종이. 그다음에 월조. 그다음에 이천 매벼. 이천 매벼 중에서 이제 이천 충구벼는 따로 이렇게 표시를 안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이천 충구벼일 거예요. 그래서 키가 좀 어느 정도 좀 작으면서 가락은 황백색으로 길고 이천 지방에서 주로 재배했던 매벼예요. 올해 이제 많이 심어서 저기 우리 이제 관악 씨앗도서관 수료식 때는 아마 이천 매벼로 떡을 책거리 떡을 할 계획입니다. 축하사절단으로 관악 씨앗도서관 수료식 때 오시면 이천 토종쌀로 만든 떡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죠?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전 9시부터 합니다. 축하 고객으로 좀 와주세요. 그럼 떡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벌써 20분이 됐네요. 쉴 시간이 없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벼에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이름을 따로 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벼의 특징들을 알려면 그 각 부분의 이제 이름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찰 일지를 작성을 할 때 각 부분의 이름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분들을 이렇게 이름을 써놨고요. 여기서 이제 꽃의 형태를 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는 이 용어가 잘못됐어요. 이게 이제 큰 껍질이죠, 그죠? 여기 까락이 붙어 있는 부분이 큰 껍질입니다. 여기는 까락이 살짝 보이셔도 있죠. 여기도 까락이 여기 있으니까 큰 껍질이에요. 이게 여기는 지금 이름이 잘못됐어요. 이게 큰 껍질이고 이게 작은 껍질입니다. 큰 껍질을 외형이라고 그러고 작은 껍질을 내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결하고 해서 양쪽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현미 상태로
쌀 눈이 어디 있죠? 까꾸라기의 반대편에 쌀 눈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완결을 붙이는 게 소수축하고, 아이고, 여기서는 이제 소수강, 뭐 부호망, 뭐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약쪽 받침이 있어서 이 완결을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줄기하고 이삭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호영이 이 받침 껍질이 길다란 것이 아까 날개뼈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날개뼈 이 각 부위별의 이제 이름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부위별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일지에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벼가 보통 마디가 5마디, 5마디 됐을 때 드디어 이게 이제 이삭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삭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죠. 이렇게 마디가. 왜냐하면 잎이 있거든요. 잎을 이렇게 싸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잎이 하나씩 싸고 올라오기 때문에 잎이 몇 장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4개. 5개 정도가 이파리가 이렇게 이제 갖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 모가지가 굉장히 길고, 그래서 이 이상 모가지를 되게 이제 길이를 따로 이제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의 길이는 여기까지의 길이가 여기까지 길이가 수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잘못됐어요. 이게 모가지를 숙이잖아요. 여기까지 길이가 사실은 그 전체의 벼의 키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돼 있네요. 이게 이제 이 정도에서 기울어지니까 여기서는 기울어진 표시를 안 했는데 키는 여기까지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삭 길이는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삭 길이죠. 여기서 그림 표시를 농지청에서 나온 자료를 가져왔는데 제가 수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삭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벼의 키는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그러지니까 아마 이제 이 정도 될 텐데, 수그러졌을 때 가장 높은 높이, 이게 이제 벼의 키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끼 치는 눈하고 그 위치에 따라서 새끼를 몇 개를 쳤는지 분월 개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분월 개수를 계산하면 수확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가 있죠. 이 품종이 새끼치기 유효 분월이 8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편인 거예요. 근데 유효 분월이 3개다 그러면 수확량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효 분월수하고 그다음에 이삭 안에서 나달이 몇 개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씩 세서 관찰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시간 가는지 몰랐네요. 혹시 관련해서 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고 다음에는 이제 밀하고 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으로 이렇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박지현님이 맥된장이 있다고요? 맥된장이 아니고 맥쟁장입니다. 맥쟁장. 제가 거기다 써놓을게요. 그건 보리된장이고요. 쌀포대에 있는 라벨을 보면 단백질 함량이 적을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하던데 제가 지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단백질 함량은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얘기는 쌀이 맛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이제 단백질 함량은 얘기 안 했는데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만 얘기했는데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맛이 없습니다. 단백질은 아시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고기를 먹을 때 고기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맛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단백질은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부는 아밀로스 침에 묻어서 용해되면서 단맛이라도 느끼지만 단백질은 맛이 없는 거예요. 고기에서 나오는 향들은 그 지방에 용해된 이제 고기 육질의 향인 거고 그걸 우리가 이제 먹는 거지. 단백질은 맛이 없는 무미의 영양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의 함량이 높으면 쌀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죠. 토종벼가 저희가 보통 먹는 쌀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맛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김지훈님. 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각 토종벼마다 고유의 향이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쌀에서 무슨 향이 있을까 뭐 이러는데 토종 쌀마다의 고유의 향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 벽꽃이 폈을 때 벽꽃을 그걸 말려가지고 벽꽃차를 만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벽꽃차를 만들어 보면 진짜 쌀맛에 있어 느껴지는 향들이 다 있어요. 벽꽃에서 벌써 벽꽃 단계에서 그런 걸 보면 그 특유의 이제 향들이 있어서 정말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쌀이고요. 근데 이제 맛 없는 쌀도 있어요. 너무 속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맛있는 쌀들은 이건 굉장히 맛있더라, 좋더라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던 거고. 네. 제가 요즘 이제 벼 수확기기도 해서 한번 나중에 우리 우리 사무장님 양희자 선생님이 수확한 쌀로 한번 책거리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지요. 쌀국수 쌀을 말씀해 주셨는데 쌀을 오래 보관해서 아밀로스가 아밀로펙틴으로 바뀌려면 냉동 아닌 상온상 보관을 전제로 하는 건가요? 그리고 현미 상태로는 벌레가 생겨서 1년 동안 바뀌는 게 불가능하겠죠? 예, 냉동은 아니고요. 그 영도에서 보관을 합니다. 영도에서.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그 일본에서도 요즘 그걸 시도하더라고요. 빙점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일본에서 이제 빙점쌀이라고 빙점에서 1년 동안 보관한 쌀을 따로 이렇게 압착해서 그 포장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쌀들이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어디죠?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에서 리조또라든지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한 쌀들도 어때요? 예. 1년 동안 숙성시킨 쌀들을 팔아요. 예. 리조또 같은 경우 먹는 쌀들 보면 이게 그냥 바로 수확한 쌀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저장을 해서 풍부하게 이렇게 아밀로펙틴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너무 신선한 쌀을 선호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제 쌀을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훨씬 더 맛이 더 풍성해지고 또 이제 리조또라든지 뭐 또 뭐 그런 뭐죠? 비빔밥 하는 거 그 철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분 있죠. 스페인에서 하는 빠에야에도 쌀이 들어가는데 그런 쌀들도 대개는 그런 숙성된 쌀을 써요. 이태리아에서 아마 그 상호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렇게 이제 캔에다 넣어서 이렇게 파는 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빠에야 리조또용 쌀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대개가 다 좋은 숙성을 해서 1년 이후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죠. 쌀을 좋은 창고에 두는 게 아니라 벼 상태로 두는 거죠. 조정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했다가 이제 수확하기 전에 바로 이제 판매하기 전에 바로 조정을 해서 판매를 할 때 이탈리아 빠에야 같은 경우는 쌀을 백미로 도정하고 거기에다가 쌀룸만 따로 이렇게 또 추출해서 갈아서 거기다 코팅을 해서 팔아요. 그런 쌀들도 있고 그래서 쌀은 우리가 그냥 밥 뭐 이것에 익숙해서 그렇지 이 벼라고 하는 것들도 각각의 숙성의 기간이라든지 가공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다채로워지면 그만큼 훨씬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상품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마트에서 우리 질문의 대왕 이지신 선생님 들어오셨군요. 위에 있는 질문도 했군요. 마트에서 구입한 현미쌀로도 벼 재배가 가능한가요? 되게 이제 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유통 과정에서 건조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제 건조 과정이 되게 이제 그 열풍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건조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건조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건조 온도를 40도 미만으로 해야 돼요. 종자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근데 대개는 이제 연료값도 아깝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말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40도 이상으로 올려서 이렇게 건조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쌀이 거의 볶아진다고 그럴까요? 생명력을 잃어요. 그래서 현미라고 하더라도 이게 재배가 가능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미쌀로 하더라도 쌀눈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로 농사지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저는 햅쌀인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확인하고 쌀 사왔네요. 진아방님. 뭐 우리 식습관이 햅쌀에 맞춰졌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묵은 쌀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저온 저장하거나 그런 쌀이 아니면 당연히 미지는 떨어집니다. 좋은 숙성한 쌀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좋은 숙성해서 맛있는 쌀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부가가치 있게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희자 사무장님이 발바닥을 긁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발바닥 안 긁었어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토종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같은 벽과작물인 밀이라든지 밀, 보리, 호밀, 귀리 뭐 이런 한 4가지 정도 가지고 다음 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써주신 우리 강사님 박영재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